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가격이 오른 뒤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뉴스보다 먼저 신호를 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공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이 시작되면 사업은 한 단계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시공사 입찰은 사업이 더욱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는 위험 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타이밍과 정보가 함께 움직일 때 기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서울의 한 낡은 동네. 걸어서 3분 거리에 사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박성호,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이인수라고 합니다. 같은 봄, 두 사람은 각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평수, 비슷한 가격대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과 함께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인수 씨는 지금도 팔리지 않는 집은 쪼가리를 붙잡고 매달 대출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등기부등본에는 똑같이 같은 동, 같은 구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고 한 사람은 발이 묶였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매수한 시점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게임은 아파트가 얼마나 예쁘게 지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의 게임이고 타이밍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아무도 대놓고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만 아는 5개의 신호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박성호와 이인수 두 사람의 4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그 5개의 신호를 전부 손에 넣게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인수 씨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놓쳐서 전 재산이 묶여버렸는지 그 결정적 순간까지 낱낱이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찬스 TV 지금 시작합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낡은 집이면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식으로 뛰어듭니다. 박성호 씨도 이인수 씨도 처음엔 이 시장을 잘 몰랐습니다. 둘 다 그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혹은 언젠가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낡은 동네를 기웃거리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목 어귀에 서울시 고시 공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날 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 공고문의 정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공고였습니다. 이인수 씨는 그 공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네에 저런 거 한두 번 붙는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평범한 골목의 순간이 훗날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하나의 정해진 순간에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하나의 긴 여정이고 이 여정에는 단계마다 뚜렷한 문턱이 존재합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땅값은 계단식으로 뛰어오릅니다. 문턱을 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오른 가격을 다 주고 삽니다. 반대로 문턱을 넘기 직전 아직 시장이 그 사실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그 짧은 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격이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지금부터 박성호와 이인수 두 사람의 4년을 5개의 장면으로 나눠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공고를 확인한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계약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 그 동네의 주민 동의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노후도 수치는 몇 %인지, 인접한 다른 구역과의 연계 개발 가능성까지 차분히 조사했습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할까요? 신통기획 후보지 공고는 재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공고 하나가 그 동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광진구 구이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가련동 일대를 신통기획 후보지로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 신길동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할 정도로 낡은 동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오래된 골목이었지만 공고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 제도를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원래 5년 넘게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는 뜻이고 이는 곧 투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박성호 씨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공고가 뜬 지 2달 만에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신중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순간 서울시가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구역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매수 구조를 짰습니다. 반면 이인수 씨는 이 시점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뭘 벌써 사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인수 씨의 신중함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비몽땅 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화려한 재테크 강의보다 이 지루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박성호 씨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후보지 선정까지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계 용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구청과 시행 주체가 구체적인 정비 계획안을 들고 주민들 앞에 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의 특징은 동네의 온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 서로 인사만 하던 이웃들이 335 모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야기를 하고 용적률 몇 %냐를 놓고 언성을 높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의 시세표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성호 씨는 이 소란스러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 주민들의 표정과 발언,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조직적인지, 추진 세력이 얼마나 결집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인터넷 부동산 카페 게시글 100개를 읽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이인수 씨도 이맘때쯤 이 동네의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그 동네 요즘 시끄럽던데 뭔 일 있나 봐라고 지나가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인수 씨는 그 소란스러움을 분쟁이 있는 곳인가 보다라며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이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소란스러움 자체가 사업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발품입니다. 화면 너머 숫자가 아니라 그 동네 공기를 직접 마셔봐야 진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1년 반이 흐른 시점, 동네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선출되고 사무실이 문을 열고 정관 초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 동네는 더 이상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업 추진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박성호 씨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매수한 물건이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원조합원 자격을 갖춘 물건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은 훗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이인수 씨도 드디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진짜 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급하게 근처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인수 씨가 눈여겨본 물건 중 하나는 최근 새로 지분이 쪼개진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은 여기도 곧 오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정작 그 물건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되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즉 입주권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정된 여러 재개발 후보지 공고문을 보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못 박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매물만 보고 덜컥 계약하면 새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낡은 빌라 한 채인데 등기부 등본과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서류 몇 장의 날짜 차이 하나로 누군가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누군가는 현금 몇 푼만 받고 쫓겨나듯 떠나야 합니다. 소름 돋을 만큼 냉정한 이 규칙을 이인수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시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정식 지정되고 고시가 나면 그 순간부터 매물은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이 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거칩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그 순간 이미 가격에는 그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고시가 나기 몇 주 전 관련 공람 공고나 심해 일정이 뜨는 순간부터 이미 눈치 빠른 자금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박성호 씨는 이미 이 구역의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필요 없었지만 이 시점에 서울시가 발표한 흥미로운 변화를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는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나 현황용 정률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같은 땅이라도 예전 기준보다 더 높은 용적률로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인수 씨는 바로 이때 뒤늦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뉴스에서 정비구역 지정 임박이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서둘러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권리 산정 기준 1도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미 시세보다 비싼 값에 게다가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불확실한 물건에 서둘러 도장을 찍은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은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나 실사업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걸 이인수 씨는 계약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배운 셈이었습니다. 3년 반이 흐른 시점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시공사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업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성을 이미 정밀하게 계산해봤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신문 부동산 면에도 유튜브 부동산 채널에도 그 구역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대중이 아는 정보가 되는 시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흔히 이 단계를 안전하지만 늦은 진입점이라고 부릅니다. 박성호 씨에게는 이제 관리처 분계획 인가와 맞물린 조합원 입주권의 세금 문제가 눈앞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관리처 분계획 인가일이 지나면 기존 주택은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일반 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박성호 씨는 미리 정비사업에 정통한 세무사와 상담을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하는 경우 이건 단순 증여나 이전이 아니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미리 파악해둔 덕분에 훗날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당황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인수 씨는 이 무렵 자신이 매수한 물건의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나온 물건이었다는 사실이 조합을 통해 공식 확인된 겁니다. 몇 번이고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4년째 되는 해 박성호 씨는 관리처 분계획 인가를 거쳐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이인수 씨는 결국 새 아파트 대신 감정평가액 수준의 현금 청산만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대출 이자로 나간 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채로 정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인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화려한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몇 년씩 표류하는 구역, 조합장 비리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구역, 그리고 무엇보다 흔한 케이스로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입찰 자체가 무산되어 몇 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구역까지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런 곳에 묻지마로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재개발 예정지라는 중개업소 말만 믿고 권리 산정 기준 1도, 조합 내부 동의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오른 시세만 헤드라인을 장식할 뿐 그 이면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조명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더욱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뒤늦게 억울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5가지 신호와 권리 산정 기준 1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새겨두는 것. 그것이 이인수 씨와 같은 결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겁을 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실패는 애초에 피할 수 있는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정보의 파라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박성호 씨가 이인수 씨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두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 세금과 제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어도 세금 설계를 못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허무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초기 용역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진입할수록 이런 공적 지원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보조금은 조합 운영 단계에서의 지원이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절세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원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박성호 씨가 처음부터 원조합원 물건인지 승계조합원 물건인지를 확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승계조합원으로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 비과세 특례 적용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를 위한 한시적 완화 조치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특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만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유예 구간이 존재합니다. 여러 채를 동시에 처분하기보다 과세 연도를 나누어 분산 양도하면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청산금과 관련된 세금 처리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상황은 별도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기존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반영해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개인이 혼자 하기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사업에 정통한 세무사와 함께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매도 시점을 조율하는 게 현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 매수 신호로 언제 들어갈지를 판단했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린 절세 전략으로 어떻게 지킬지를 설계해야 진짜 수익이 완성됩니다. 박성호 씨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타이밍뿐 아니라 이 세금 설계까지 함께 갖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시기에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은 박성호 씨와 이인수 씨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인맥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자본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 그리고 그 신호 뒤에 숨어있는 세금과 제도의 디테일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신통기획 후보지 공고, 주민설명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고시 직전, 그리고 시공사 입찰 공고. 이 5개의 문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누군가의 자산은 한 단계씩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동네를 걷게 되실 겁니다. 낡은 골목 하나, 붙어있는 고시문 한 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진짜 선물입니다. 기회찬스 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재개발과 재건축, 정부 지원금과 절세 전략의 디테일을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는 합법적인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자산이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 기회찬스 TV가 언제나 가장 먼저 신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찬스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